애플, 그리고 중국. 이 둘의 관계는요, 지난 25년간, 뭐랄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노래처럼 중국은 애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쵸? 그 치명적인 유혹,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 매력,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애플이 도대체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모든 것의 시작점엔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할 수 없었던 중국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중국이 내민 카드는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에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죠. 1년에 2억 대가 넘는 아이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라니. 이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중국 공장을 빌려 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애플은 여기서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나아갔죠. 아예 중국이라는 땅 위에 자신들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창조해 버렸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상을 바꾼 애플 모델의 시작입니다. 그럼 애플 모델이 대체 뭐냐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애플은 그냥 자,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서만 던져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노하우, 기술, 심지어는 품질에 대한 그 집요한 기준까지 전부 다 중국의 통째로 옮겨 심은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진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수백만 명의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내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플은 말 그대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하나하나 조립해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숫자의 규모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천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캐나다의 전체 노동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산업지도 자체를 완전히 새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공생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애플이 자신들의 완벽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국을 위협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을 바로 자기들 손으로 직접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애플이 그토록 공들여 전수한 모든 것들, 기술, 노하우, 그 까다로운 품질 기준까지 이게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의 자양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호 같은 거대 기업들이요. 사실상 애플이 잘 닦아놓은 길 위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애플은 공급업체들한테 이런 조언까지 했어요. 우리한테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랑 성장하는 만큼 다른 회사랑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애플이 갑자기 제품 설계를 바꿔서 주문이 끊기면 협력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는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이 선한 의도가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를 낳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된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다른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자국 기업들, 중국의 현지 브랜드들이었던 거죠. 결국 애플은 자기 심장을 겨눌 칼을 경쟁자들 손에 직접 쥐어준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약 10년 전쯤이에요. 2013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애플과 중국의 관계는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애플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주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2013년이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이때 애플은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이쯤에서 위험을 분산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중국이라는 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나? 애플의 선택은 올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새로운 기지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중국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거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입지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 베이징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결정이 지금 애플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될 줄은 몰랐겠죠.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요. 애플은 매년 무려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썼냐고요? 바로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무 전략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애플의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 공급망의 안정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의 주가였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지난 12년 동안 그 돈의 절반이라도 공급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을 거다. 정말 그렇죠.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미중 무역전쟁의 판도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쥐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애플은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중국을 떠난다는 건 글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이 딜레마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들 대안으로 인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애플이 25년에 걸쳐 중국에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생태계는요, 솔직히 지금의 인도가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에요. 심지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애플의 탈중국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로 가려는 중국인 핵심 엔지니어들의 비자 발급을 막아버리거나 인도 공장으로 가야 할 핵심 장비들을 세관에서 묶어두는 식이죠. 이건 뭐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가는 건 안 돼 하는 일방통행 게이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국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기술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좋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애플이 스스로 만든 이 화려한 황금 세장은 이제 애플이 아닌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중국은 애플에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파트너였다고요. 그리고 인도가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지금 애플이 마주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애플은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세이렌의 섬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의 답에 기술과 지정학, 나아가 세계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